마녀 체력.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이영미 지음. 출판사 남해의 봄날. 13년차 에디터. 남은 건 고혈압과 스트레스뿐. 아이를 낳자마자 오순도순 소꿉놀이 하듯 살던 신혼생활은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다. 시댁 근처에 전세를 얻고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나날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아침에 엄마랑 떨어질 때마다 아이는 목이 쉬어라 울어댔고 늦게 퇴근해서 가보면 세상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 품에 그대로 재우면 편하련만 잠이라도 곁에서 재우겠다는 어설픈 모성은 기어이 밤마다 아이를 업고 왔다. 엄마와 아들의 전쟁 같은 이별은 매일 반복되었다. 이 고통스러웠던 육아 시기는 내 인생의 하얀 공백처럼 남아있다. 그 시절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꿈을 갖고 살았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 비단 나만 그랬겠는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맞벌이하는 주부라면 대부분 겪는 슬픈 현실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었다. 흔히 편집자 혹은 에디터라고 부른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드는 일이 뭔지 잘 모른다. 어렴풋하게 짐작만 할 뿐이다. 에디터의 일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다. 하나는 외국어로 쓰인 좋은 주제의 책을 발견하는 일이다. 전문가에게 번역을 맡긴 뒤 그것을 책으로 묶는다. 다른 하나는 한 분야에 정통한 국내 저자를 발굴하는 일이다. 일정량이 되도록 글을 쓰게 독려한 후 그 원고로 책을 만든다. 신입 에디터는 다 만들어진 원고를 교정 보면서 책의 체제를 잡거나 교정 스킬을 연습한다. 경력이 쌓일수록 번역할 만한 책을 고르고 원고를 쓸 만한 저자를 만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간다. 초짜든 베테랑이든 간에 에디터는 정신부담이 큰 직업이다. 어떻게 해야 많은 독자들이 선택하는 책을 만들지 늘 머리를 굴려야 한다. 특히 이미 글쓰기에 대가이거나 책을 쓰고 싶어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대면하는 일이 잦다. 그러니 알쓸신잡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내공을 다져야 한다. 사무실 책상에 지그시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반면 사람을 만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일도 흔하다. 스케줄을 잘 짜서 마감 안에 물리적인 책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에디터의 본분이다. 내 손에 그 책이 들리기까지 교정자, 디자이너, 인쇄소 직원 등을 만나 조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출판 이후의 영역까지 책을 만드는 범주에 집어넣곤 한다. 마케팅, 홍보는 물론 MD 상품을 만드는 기획까지 다 에디터가 처리한다. 그러니 책을 만드는 일이란 과장을 좀 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드는 신의 일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스티븐 킹마저 유혹하는 글쓰기를 통해 편집자에게 아부를 할 정도다. 편집자는 언제나 옳다. 그러나 편집자의 충고를 모두 받아들이는 작가는 아무도 없다. 타락한 작가들은 한결같이 편집자의 완벽한 솜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글쓰기는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다.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고. 그래서 20년 넘도록 후회 없이 에디터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반면 장점에 버금갈 만큼 정신 압박에 노출되는 업이기도 하다. 하는 일이나 가치에 비해 급여는 만족스럽지 않고 시간은 엄청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이직도는 전직이 잦다. 9to5는 어림없고 퇴근을 해도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마감을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워야 할 때가 있다. 주말에 일거리를 들고 퇴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밤이 깊어도 집에 갈 생각이 없는 술꾼 저자를 상대하며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해야 한다. 갑질하는 저자들 비위를 맞춰야 할 때도 있다.
프로 에디터는 편집 일을 잘 해냄과 동시에 술자리를 마다하지 말 것. 그것이 내가 일하던 시절의 불문율이었다. 좀채 풀리지 않는 육아 피로, 일하는 엄마를 괴롭히는 죄책감, 회사에서 쏟아지는 숨가쁜 업무, 그리고 착한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책임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몇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병행하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가면을 써야 했던 결과는 금세 겉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해봤다. 고혈압은 나이 들거나 뚱뚱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인병이 아닌가.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원인 모를 불치병이라고 했다. 유전 문제 아니면 스트레스 탓으로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다.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고혈압 클리닉에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 그때마다 옆에 앉은 환자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말을 건네곤 했다. 대부분 관심 많고 정 많은 할머니들이다. 아니, 이렇게 젊은 양반도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지만 내 병에 관심을 갖거나 동정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었다. 가족들조차 그랬으니 본인이 알아서 조심조심 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주 위축되었다. 때론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160을 훌쩍 넘기곤 해서 혈압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재보기도 했다. 심각한 병을 지니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그것도 발병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이어나가자니 우울하고 예민할 때가 많았다. 아이가 한 뼘씩 커가는 걸 바라보는 기쁨과 별도로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 맞벌이로 10년 넘게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워낙 바닥에서 시작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툭하면 전셋집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업인데다 혈압까지 오를까봐 무서워 몸은 더 게을러졌다. 배 나오고 엉덩이가 펑 퍼지만 전형적인 아줌마 몸매로 변해갔다. 한창 젊은 30대에 임신과 출산 이후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남편과는 죽이 잘 맞는 편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주말마다 혼자 밖으로 나도는 일이 잦았다. 화가 나고 섭섭해도 감히 같이 해보겠다고 나설 수 없는지라 속으로 꽁할 때가 많았다.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나 수다를 떨던 대학 친구들도 나처럼 육아에 직장 생활에 바빠서 서로 소식이 뜸해졌다. 회사에서는 어느덧 편집장이 되어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많았다.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할 후배가 늘어났다. 일거리를 집에까지 싸들고 와서 하다가 아이가 놀자고 치근대면 빨리 자라고 눈을 부라리는 일도 벌어졌다. 할 수 없이 식구가 다들 잠든 후 식탁에 교정지를 펴놓고 일에 몰두했다. 그대로 앉아서 하얗게 새벽을 맞으면 등이며 어깨가 천근만근이었다. 감지 못한 머리를 대충 동여매고 화장도 하지 못한 채 어제 입었던 옷을 또 걸쳐 입었다.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고 지각할까봐 동동거리며 출근을 했다. 이렇게 안팎으로 침투하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었다. 몸이 힘드니 회사에 나와 원고를 읽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흥미를 잃어갔다. 저자가 원고를 읽어달라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면 짜증부터 났다. 얼굴 표정이 찌그러진 채로 의견이 다른 동료들과 괜한 감정 싸움을 벌일 때도 있었다. 원고를 많이 읽고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 에디터가 그 일에 재미를 못 느끼면 어쩌지?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참에 일을 좀 쉬어야 하나? 그럼 집은 언제 사지? 해결되지 않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였다. 이런 걸 가리켜 아마도 총체적 난국이라 할 것이다. 153cm 여자가 180cm 거구와 맞짱 뜨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이애슬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다.
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가 키 크고 어깨 떡 벌어지고 허벅지 두께가 전봇대쯤 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운동이라고 여긴다. 아무래도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유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마라톤이 포함된 트라이애슬론은 꼭 그렇지도 않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의 쌀보따리를 등에 지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유있고 키 작은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도 한다. 나처럼 작은 체격의 여성이라도 연습만 하면 무사히 전 경기를 완주할 수 있다. 나는 내 또래의 여성 평균 키보다 작은 쪽이다. 중학교 시절 키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다행히 키가 작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섭섭했던 적은 없다. 하지만 나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는가. 키만 좀 컸어도 뭔가 일을 주도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훨씬 권위 있게 보였을 거라고 아쉬움을 사귀곤 했다. 물론 키가 크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그마하게 태어난 나로서는 알게 모르게 내 체형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다만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 외에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깨달았다. 그동안 품고 살아온 콤플렉스의 주범은 결코 작은 키가 아니었다. 내가 자신 없어하고 움츠러들었던 건 사실 허약함 때문이었다. 작은 키로 상징되는 허약함. 철인이라는 강한 이미지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작은 키 콤플렉스는 언제부턴가 뇌리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오히려 놀랍다는 눈빛으로 진위를 파악하려는 사람들의 반응을 내심 즐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여자가 철인 3종을 한단 말이야? 리얼리? 그런 반응은 특히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더 신랄하게 쏟아지곤 했다. 키 크고 까맣게 그을린 다부진 남자들 틈에 연약해 보이는 작은 여자가 끼어 있으니 신기할 밖에. 손목에 선수 표식인 띠를 두르고 왔다 갔다 분주한 나를 묘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도 있다. 뭐야, 저 여자도 선수야? 그들과 나 사이의 스펙트럼은 넓다. 키는 30cm 이상 차이 나고 다리 근육은 비교도 안 된다. 기록도 1시간 이상 벌어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우린 내일 똑같은 강도의 경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완주하러 온 선수들이다. 나는 그런 마음을 눈빛에 담아 도도하게 되돌려준다. 이봐, 내일 경기 때 보자고. 어릴 때 스케이트를 곧잘 타던 기억이 난다. 처음 배울 때는 여학생용 빨간색 피겨 스케이트를 신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만큼 익숙해지자 스피드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엄마를 졸랐다. 얼음판에서 남자애들과 속도를 겨루며 쌩쌩 달리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동등한 육체활동은 초등학생 시절로 끝나버렸다. 여자중학교를 거쳐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남학생과 어울려 놀 일이 없었다. 이미 청소년 시절의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남자는 씩씩할수록, 여자는 조신할수록 환영을 받았다. 신입생 대표, 정교회장은 늘 남학생이 도맡았다. 숫자가 적은 여학생은 왠지 들러리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성적이든 교회 활동이든 남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걸 다들 알았다. 대학교에 와서도 그런 분위기는 비슷하게 이어졌다. 내가 입학한 대학교는 여학생 숫자가 유난히 적었다. 110명 정원인 국문학과도 여학생은 고작 30여 명에 불과했다. 강단 있는 여자 선배들과 몇몇 동기들이 남자들 틈에 끼어서 꿋꿋하게 분투했다. 똑같은 수준으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남자와 비슷한 차림으로 걸걸한 말투를 썼다. 그래도 많은 것들이 남자 위주로 흘러갔다. 총학생회장, 과대표, 응원단장처럼 앞에 나서서 큰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는 예외 없이 다 남자였다. 그나마도 세상이 많이 바뀐 거라고 했다. 사회에 나와보니 이번엔 능력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 자체로 차별을 받았다. 당시 결혼을 하면 당연히 퇴사하는 분위기였던 직장에서 나는 임신 8개월까지 간신히 버텼다. 다행히 여성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에디터 직군이었기에 출산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에디터는 여성으로 깔리고
피라미드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남자들이 차지하는 현상은 출판사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다 유리천장을 뚫고 위로 올라갈 기회가 주어지긴 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처럼 길을 쓰고 그 자리를 꿰어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학생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는 동안 남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나란히 서서 자주 겨뤄봤다면 어땠을까?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을 이겨보는 사소한 경험이 많았더라면 내 삶의 선택지가 훨씬 다채롭고 넓어지지 않았을까? 스포츠를 하는 여자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94%의 여성 리더가 어릴 때 스포츠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남자와 같은 필드에서 겨뤄보고 때때로 이기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여자들의 자신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남자를 이겨보는 경험은 비단 스포츠의 장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일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며 태도에 결기가 생긴다. 트라이애슬론을 하면서 나는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벗어던졌다. 키는 작아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자신감 덕분이다. 특히 사이클이라는 멋진 기계의 도움을 받아 남자들을 추월하는 기분은 짜릿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 조건이 불리한 것은 확실하지만 운동을 통해 체력을 보완해 나가면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 남성보다 훨씬 강해진다. 그러니 여성들이여, 뭐든 좋으니 운동을 하면서 일단 체력부터 단련해보자. 몸을 날씬하게 하기보다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을 택하기 바란다. 이왕이면 남자들과 어울려 동등하게 겨루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보기를. 어차피 우리는 평생을 그들과 기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3가지. 일본의 메이지 대학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 30살 빈털터리 대학원생에 불과했던 그는 앞날이 캄캄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는 작가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독서다. 살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의 곁에는 늘 책이 있었다. 꾸준한 독서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찬양하는 책의 전도사다. 20년 넘게 책을 만들어 온 에디터로서 나 또한 사이토 교수 못지않게 책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무인도에 갈 때 제일 먼저 챙길 목록 1호는 책이다. 읽다만 책이 재미있으면 꿀단지 숨겨놓은 곰처럼 흥분을 감출 수 없다. 남들이 애써 연구해 얻은 지혜와 지식을 단돈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알 수 있다면 세상에 그런 로또가 또 어디 있을까? 독서가 무엇이 중헌디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을 위해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겠다. 1단은 재미있고 2단은 풍부한 간접 경험, 3단은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연성을 얻는다. 책을 읽는 동안엔 모든 시름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극복할 용기까지 얻는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정성을 들인 A는 뒤통수를 칠 수 있지만 독서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할 리가 없다. 단 한 가지, 독서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이 있기는 하다. 책은 가장 아끼고 자주 들여다보는 보물임과 동시에 수납 공간의 임계치를 훌쩍 뛰어넘는 골칫덩어리다. 특히 나는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돌려 읽는 버릇이 있다. 한 권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신간이 나오거나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으면 그 책을 읽고 싶어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댄다. 그러니 방마다 책장이 있는 건 물론이요. 가구마다 빈 공간에는 책이 몇 권씩 쌓여 있다. 그것도 쫙 펼치거나 연달이 꽂힌 채로 집안이고 사무실이고 가릴 것 없이 늘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 읽은 책은 과감히 버리든지 필요한 이에게 주면 어떠냐고? 책갈피마다 줄을 그어놓거나 메모해 놓은 흔적이 아까워서 다시 책장에 꽂는 일이 다반사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은 언제 읽고 싶을지 모르니 더욱 골라내기 어렵다. 책은 계속 사대면서 정리가 안 되는 이 노릇을 어찌하랴. 그러다 소설가 김현수가 쓴 소설가의 일이란 에세이를 읽고 책 정리의 달인에게서 힌트를 얻었다. 내 서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한 부분은 읽은 소설, 또 한 부분은 읽은 비소설, 나머지는 읽지 않은 책들이다. 읽은 책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순서대로 꽂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책이 맨 앞에 있고 뒤를 이어서 그 다음은 좋은 순서대로 책들이 쭉 꽂힌다. 물론 판단은 주관적이다. 그렇게 해서 평생에 걸쳐서 소설 365권과 비소설 365권을 선정한 뒤 70살이 지나면 매일 한 권의 소설과 한 권의 비소설을 읽으면서 지내고 싶다. 그러니 내 노후 대책이라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730권의 책을 마련하는 것이랄까? 노후에는 서울을 벗어나서 마당 넓은 시골집으로 내려갈 계획이다. 한편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김현수식으로 나만의 책장을 정리할 테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흐뭇한 노후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반백년을 살아본 경험으로 나는 독서에다가 두 가지를 더 덧붙이곤 한다. 독서, 그리고 운동과 외국어다.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세 가지,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 세 가지이기도 하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내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감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운동은 육체는 물론이요, 정신에도 마술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기분이 좋아지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낙관적인 기분이 든다. 이런 단기적인 효과만으로도 운동은 얼마든지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데 꾸준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사람의 성격과 행동까지 바뀔 수 있다. 독서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독서만큼 재미있다. 40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독서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가 골몰하는 일로 점철되었다. 두 가지 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독서로 무장한 지적 능력에다 운동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을 갖췄다고 치자. 여기에 어느 나라 말이든 상관없이 현지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할 정도로 외국어 실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다. 왜 진작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했을까 후회스럽다. 누군가 조언을 해서 대학 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을 전공했다면 지금과는 달리 세상을 누비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시민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영문과를 택해서 유럽의 서양 철학을 공부한 뒤에 돌아와 동양 철학을 하라고 조언한다. 유학이 어려웠던 암울한 시절이지만 자식의 먼 장래를 내다봤던 해안이었다. 나이가 젊을수록 우물한 개구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 공부하길 바란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권한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벗어나기란 잠깐 다녀오는 여행조차 겁나는 일이다. 어느 정도의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어 실력을 잘 쌓아놓는다면 언제든 어떻게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기회가 뻔히 옆을 지나가는데도 눈만 껌뻑껌뻑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노력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둘째,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넷째,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시급하지 않아서 당장 실천하기 어렵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경고는 언제나 옳다. 지금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진 작은 방 안에 서 있다고 치자. 맞은편 눈앞에 문이 하나 보인다.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답답한 방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냥 방 안에서만 서성이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다. 문을 열려면 우선 문고리부터 꽉 쥐고 돌려야 한다. 뭐든 좋으니 무조건 시작부터 하라는 말이다. 시작을 했으면 이번엔 그것을 핵심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뉴욕타임즈 기자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은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이뤘는지 제시한다. 습관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이 책에 따르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열망과 믿음이 그 습관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회전시킨다. 특히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의 것까지 덩달아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운동이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면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운동과 관계없는 삶의 다른 부분까지 부지불식간에 바뀌기 시작한다. 운동을 시작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담배도 덜 피우고 동료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내심도 깊어진다. 신용카드도 한층 절제해서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이 다른 변화를 광범위하게 끌어내는 핵심 습관인 게 분명한 듯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를 닦는 것처럼 세 가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습관이 가져올 결과를 믿고 간절히 열망하자. 잠들기 전 30분의 독서가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매일 1만 보씩 걸으면 어디든 모험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하루에 외국어 단어 딱 10개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0개가 쌓인다. 그 습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반전 있는 사람이 매력 있다. 어린 마음에도 매혹적이었는지 책장이 나달거리도록 읽고 또 읽은 그림책이 있다.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다. 알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너무 크고 못생겨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오리 새끼 한 마리. 결국 구박을 견디다 못해 가족의 품을 떠난다. 오리는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한겨울의 추위를 묵묵히 이겨낸다. 드디어 따뜻해진 어느 봄날,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어느새 미운 오리 새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여기선 오리 새끼가 주인공이지만 사실 이러한 변신 과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혹은 전설 속 영웅의 공통된 특성이다. 저명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그런 영웅의 공통된 궤적을 크게 출발, 입문, 귀환이라는 3단계로 구축했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집을 떠나 모험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은 뒤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귀환하는 과정. 이것은 비단 주몽이나 아서왕 같은 오래된 영웅담에서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에게 가장 큰 영감과 희열을 주는 기본 스토리로서 무한 복제되고 있다.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나 슈퍼맨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환경과 조건만 다른 채로 끝없이 반복된다. 보잘것없는 영웅이든 이방인의 영웅이든 유태족의 영웅이든 영웅의 행장에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작거리에 놔두는 이야기는 영웅의 행위를 주로 물리적으로 그려내지만 고급 종교에서는 영웅의 행적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험의 형태, 등장인물의 역할, 마침내 얻는 승리의 내용물에는 놀라울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런 영웅의 궤적을 다룬 스토리에 몰입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끝없이 무한 복제가 되는 것일까? 평범한, 아니 오히려 보통 조건보다 더 암울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잔혹한 현실을 밑바닥까지 긍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멈추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칸트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가 깨달음을 통해 좋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끔 시리에 빠져 있거나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 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파견사원으로 일하는 아마리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았으며 내성적이고 73kg이 넘는 외톨이 신세다. 우울한 29 생일을 맞아 편의점에서 사온 딸기 케이크로 쓸쓸하게 축하를 한다. 바닥에 떨어뜨린 딸기를 주워 먹다가 자신의 깜깜한 미래가 절망스러워 자살을 결심하는 그녀. 그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화려한 라스베거스를 보는데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저 화려한 도시에 가보고 싶다. 그때부터 라스베이거스라는 뚜렷한 목표와 D-1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한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뭘 못하겠어 라는 도끼를 품고 평소에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에 도전한다.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죽지 않았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여 현실로 돌아온다. 신화에 필적할 만한 모험은 아니지만 아마리는 신화 속 영웅의 행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일반 독자들에게 더 실감나고 희망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책이든 사람이든 나는 이런 반전을 좋아한다. 국어사전에서 반전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1. 반대 방향으로 구르거나 돔. 2. 위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됨. 상황이 안 좋으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반대로 더 열심히 바닥을 차며 올라오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질과 재능을 속 안에 품고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로 삶의 방향을 트는 사람. 사람들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의외의 엉뚱한 짓을 저지르곤 하는 사람. 에디터인 내가 저자로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전을 보여준다. 파격적인 행보와 옷차림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강금실. 보장된 뉴스 아나운서 자리를 박차고 스페인으로 떠난 손미나. 싱어송라이터로 만족하지 않고 대단한 상상력을 쏟아붓는 이적. 금잔디의 예쁜 얼굴 속에 감춰진 성숙한 재능의 소유자 구혜선. 라디오 PD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히 박살내준 정혜윤. 제1기획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책방 마님을 선택한 최이나. 아들 셋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다가 40 넘어 유명한 여성학자가 된 박혜란. 가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캐나다에 이민 간 뒤 밀리언셀러 영어책을 써낸 한오림. 생사를 오가는 이라크의 전쟁터를 종군기자로 누빈 강인선. 청와대 비서관에서 법물사무소의 고문에 이르기까지 직업을 몇 번이나 바꾼 이진. 점잖은 판사답지 않게 모든 모임의 총무 역할을 도맡는 전주혜. CL의 아버지이자 저명한 물리학자지만 딴짓의 대가인 이기진. 303일이나 신혼여행을 하고도 여전히 세상을 떠돌며 사는 이우일과 선현경 부부. 핫한 도시 여성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살다가 훌쩍 평창으로 떠나 펜션을 운영하는 김경. 수억 원의 연봉을 받던 로펌을 그만두고 자기개발 코치로 일하는 존윤. 학교는 단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20살 청년 임하영 등등. 이런 저자들과 만나 반전 있는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왔으니 에디터로서 무한한 영광을 입었다. 비단 저자뿐이겠는가. 출판사를 다니며 무수한 인연을 맺은 에디터 후배들은 괄목상대, 청출어람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용감하게 삶의 반전을 이뤄냈다. 잘 나가는 에디터였지만 지금은 자전거를 만지며 사는 흑석동 자전거포 주인장 박상준. 에디터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대만으로 건너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형소진.
스튜어디스로 시작하여 작가가 되더니 지금은 요가 강사로 사는 전지영. 요리 잡지 기자에서 슈퍼 레시피를 창간하며 음식 사업가가 된 박성주. 은행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책 디자이너가 되어 대학에 출강하는 김성미 등 경제적 성과를 얼마나 이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익숙해진 작업에서 벗어난 용기 자체가 대단하다. 이 후배들이 살면서 한 번쯤 또 어떤 삶의 반전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나는 큰 변화를 싫어하고 용기가 부족한 범생과다. 인생이 바뀔 만큼의 큰 기회나 시련을 잘도 피해 나갔다. 내 앞에 놓인 트랙에서 크게 벗어날 생각을 못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키를 돌릴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지 않는가. 모험보다는 안정과 편안함을 더 희구하기 때문이다. 그랬던 내가 40 넘어 운동을 시작하고 트라이애슬론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책이나 읽다 죽어야지 싶었던 에디터의 삶에 대단한 반전을 일으켰다. 20여 년간 진찰해온 주치의는 고혈압이라는 심각한 병에도 위축되지 않고 줄기차게 운동을 시도하는 환자를 보면서 감탄하곤 한다. 처음 만난 저자들은 키도 자그마한 중년 여성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체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면 재미있어 한다. 40살 후반에 직업을 바꿔 이제는 주로 말을 하며 사는 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본다.